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했는데 현지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를 좀 내놓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주 공영 언론인 ABC가 12일에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굉장히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또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정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 두 문장 정도를 그대로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한국 외무부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로비를 벌여 출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호주 외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호주 외교통상부는 이 전 장관의 입국을 환영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호주 외교부 대변인의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양국이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호주 ABC라는 언론은 어떤 언론이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은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하는 공영 매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국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게 또 현지 교민들인데 교민들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봤을 때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러시아로 넘어가 보죠. 러시아에서는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러시아 타스 통신이 11일 날 보도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려진 거거든요. 한국 국민 한 명이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은 이 사람은 추가 조사를 위해서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돼서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의 혐의가 뭐냐?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무엇이냐도 알 수 없는 게 이분과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 자료가 1급 기밀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스도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닌 인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두 번째 사례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 백모 씨라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실명이 공개가 됐지만 저희는 일단 백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장기간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여행사를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 명목상 운영한 거로 보이고, 실제로 하는 일은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과 함께 체포가 됐는데 부인은 다음 날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지금 현재 대사관 측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직후부터 해당 사안 인지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유선과 서면을 통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있다면서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은 이 백 씨의 건강 상태와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영사 면회도 신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 영사 접견이 허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간첩 혐의라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탈북민 구출 활동으로 이 정도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탈북민과 관련해서 중국과는 좀 달리 비교적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해 왔지만 이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돈독해지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악화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러 수교 이후 지금 최악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1월에 체포가 됐는데 3월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것도 러시아 국영 언론 통신이 바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뭐다? 좀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아마 물밑에서 양국이 협상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러시아 측이 공식화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과 러시아가 왜 지금 이렇게 관계가 악화가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저희 굉장히 그동안 관계가 좋았는데 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우리가 이제 추가 제재 품목 600개 넘는 거를 또 지정을 했어요. 네. 그때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놀랄 만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 씨가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이번 한국인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지난 1년간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체포해서 다양한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지난해 3월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그 러시아 특파원 기자가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재판 없이 지금 1년째 구금 중이고요. 미국 측이 계속해서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러시아 측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계 미국인 다른 기자 역시도 러시아군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금 중에 있습니다. 길어질 것 같네요. 걱정스럽긴 한데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부 체제 단속용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대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라든지 불만이 네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 세력에 대한 가차없는 응징을 통해서 여론을 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이 굉장히 많이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실제로 러시아에서 그 내국인들은 반역죄라고 얘기하고 외국인을 향해서는 간첩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선고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인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 9천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수영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흑해를 건너려던 한 남성에게 반역죄로 6년형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부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14일 날 러시아 국방부가 SNS에 우크라이나 외국 용병 수를 국가별로 분류한 문서를 발표를 해요. 우크라이나 편에 선 용병 88개 나라 13,387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중에서 사망자는 5,962명인데 이거는 러시아 측의 발표입니다. 폴란드 출신 용병이 2,96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좀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 출신 용병들이 15명이 전투에 참여를 했고요.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모든 외국 용병을 네네. 계속 추적하고 개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뭐 다른 나라들 수많은 네. 나라들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앞서서 왜 우리나라 장교 출신인 유튜버 이근 씨가 네네. 2022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를 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죠. 자, 우리나라는 이 참여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단도 발표하고 순위도 국가별로 하는 거는 서방의 위협이 가장 큰 나라가 이러이런 나라들이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군요. 그렇죠. 예. 폴란드, 조지아가 가장 위쪽에 있다는 건 러시아 인근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좀 불안감을 더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지진으로 오염수 방류가 잠깐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자, 그 핵오염수 해양 방류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매일 같이 조금씩 흘려 내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내보낼 때 며칠간 한 7,800톤 정도를 내보내거든요. 이번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내일까지 네 번째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루어지고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31,200톤에 달하는 핵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15일 날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이 됐다가 네. 15시간 만에 재개가 됐는데 15일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이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했다가 15시간 후에 오염수 처리 설비와 희석 방출 설비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면서 방류를 재개를 했는데 뭐 우리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은 일단 뭐 일본 측이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뭐 오염수와 관련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시설 수동 중단 기준이 이번 지진의 진도인 5약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 IAEA 사무총장이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오염수 3만 톤이 방류됐지만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준 대가일까요? 일본 정부가 IAEA에 우리 돈으로 약 26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까봐 IAEA 측은 아니 이 돈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이 혹시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쓸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인근 국가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해양 방류를 반대를 하다가 해양 방류 시작하니까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자신들, 그러니까 중국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거절을 해서 지금 양국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지진 같은 게 영향이 좀 커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일단은 방류는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계속돼서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지진이 또 앞으로 없을 수도 없고요. 뭐 전해진 바로는 방류 시설 탱크가 규모 7.0 지진에 견딘다라고는 하는데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틱톡 아시죠? 예, 틱톡 압니다. 네. 아니 10대, 20대 전 세계 10대, 20대들은 이 틱톡을 너무 열광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저는 틱톡을 제가 이용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 플랫폼이 바로 틱톡 플랫폼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 틱톡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13일 날 미국 하원이 이 틱톡 금지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네. 일명 외국의 적대적인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인데요. 자, 이 법에 따라서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 회사가 아닌 기업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매각하지 않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이 틱톡의 다운로드가 금지되게 됩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인 1억 7천만 명 이상이 틱톡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등이 중국에 유출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연방정부 전 기관에 이 틱톡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간다라는 의심을 왜 하느냐. 2017년에 중국이 국가정보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는데 여기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요구하면 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틱톡 측은 무슨 얘기냐.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보관 중이고 중국에 저장한 적이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 넘어갈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전 세계가 그걸 믿지 않고 있고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 법안이 상원이라든지 네. 대통령의 서명 과정도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사업 부문만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6개월 내의 매각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 그 미국 수정헌법 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내용에 네.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이 워낙 이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이걸 금지하게 되면은 혹여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쇼폼 유행의 근거지가 이 틱톡이라는 건데 그것 때문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반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바이든이 금지를 하면 나는 그 젊은 층의 표를 내가 좀 얻어볼까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이 커질 것이고 페이스북은 인민의 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대선 패배 후에 국회의사당 폭동을 주도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2년간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틱톡 금지해서 페이스북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본인의 큰손 후원자가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젊은 층이라든지 소상공인, 예술가, 성소수자, 그러니까 평소에 틱톡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에 따르면 700만 개가 넘는 미국 업체가 이 틱톡을 통해서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 중에 있다고 하고요. CNN은 만약 미국 서비스가 금지되더라도 이용자들이 가상사설망을 통해서 우회 접속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듣고 저 4부로 돌아옵니다.